여러분은 혹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한때 저는 제게 닥친 절망적인 사건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도 태연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옛말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생은 제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순간에 저를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뜻밖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평범하지만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아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께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제 탓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제가 무관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문제로 걱정할 때마다 위로해 준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될 사람이 마음을 편히 먹어야 아이도 찾아오는 법이다. 아직 젊고 건강하니 조급해하지 말아라.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불륜의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 추궁하자 남편은 되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니 더 이상 남편이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런 사람과 더는 함께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고 시댁을 나서는 순간 가장 슬퍼하고 눈물 흘린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사과 한마디 없는 아들을 대신해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걸 보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미 우리는 남남이 되었기에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고 저는 요식업에 도전하며 제 삶을 다시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과는 달리 깡말라서 안색도 좋지 않은 시어머니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는 다 미안한 일밖에 없다며 제 손을 잡은 채 자신이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장의 종이를 내미셨어요. 나 죽거든 이리 찾아가. 아들 잘못 키운 죄값이다. 그 종이에는 가지런한 글씨로 어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집에서 몸이 약하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집안도 직장도 별로 내세울 것 없었지만 그래도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어머니 병이 나아지고 나면 좋은 사람 만나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 병원비며 약값 대면서도 힘들다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인 현정이에게서 같이 저녁을 먹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현정이를 알아보는 듯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현정씨 아니에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외근 나왔다가요? 어머, 조대리님. 네, 끝나서 저녁 먹으려고요. 같이 드시고 가실래요? 괜찮긴 한데 친구분도 계신데요. 뭘요? 밥 먹으면서 인맥도 쌓고 그러는 거죠. 미연아, 괜찮지?
남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손을 씻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갑자기 같이 밥을 먹는 건 좀... 강미연,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조대리 미연이거든. 사람 괜찮고 성격도 좋아. 오늘 밥 먹으면서 친해져 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색하게 시작된 저녁은 생각보다 편안하게 흘러갔고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의 우연한 만남도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을 무렵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아, 그날 같이 밥 먹었던 조병우 대리 기억나? 조 대리가 너 소개받고 싶대. 번호 알려줘도 될까? 그렇게 연락이 닿은 조병우 대리는 생각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미연 씨,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첫눈에 반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부담되시겠지만 저는 미연 씨를 자주 뵙고 싶어요. 아,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제가 싫지 않다는 거면 몇 번 더 만나보고 판단하셔도 좋잖아요. 저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대시를 받는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따뜻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 문자 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졌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행복한 연애 중에도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해 저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계획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됐고 병원비며 약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도움을 준 건 다름 아닌 병우 씨였습니다. 미연아, 일단 이걸로 병원비부터 해결하자. 병우 씨, 나 이거 못 받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어떻게 병우 씨가 주는 돈을 받아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야? 내가 옆에서 너한테 이렇게라도 돈 못 주면 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받아. 그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새 직장을 알아보느라 바쁜 저를 대신해서 병원에 자주 들러 어머니 곁을 지켜주었고 퇴원하는 날엔 직접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됐고 믿음도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 정신을 차릴 수 없던 저를 붙잡아준 것도 병우 씨였습니다. 미연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어머니 잘 보내드리자. 가족이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네가 잘해야지. 병우 씨 고마워요. 이럴 때 당신마저 옆에 없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3일장을 함께 치르며 그는 저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 사람이라면 가정을 이뤄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애 1년째 되던 해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며칠 뒤 병우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어머니한테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얼른 보고 싶으시대. 당신 시간 될 때 같이 가자. 병우 씨와 만나면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했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 일도 하다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병우 씨를 남들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보냈고 대기업에도 취업시킨 장본인이었죠.
그를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를 저 역시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병우 씨 어머니를 뵈러 갔던 그날, 저는 아침부터 계속 떨렸습니다.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라니, 우리 어머니처럼 따뜻하실지 아니면 엄하신 분인지 걱정이 됐죠. 오래됐지만 깨끗하고 아담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병우 씨가 편한 분이라고 했던 말처럼 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미연이라고 했지? 반갑다. 우리 병우가 널 왜 좋다고 했는지 알겠네. 오늘은 수고 많았어. 밥 먹으러 가자. 그날 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 제 그릇에 직접 덜어주실 만큼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친어머니를 보내고 오랜만에 받아보는 정이라 그런지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꼭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는 종종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셨고 가끔씩 따로 불러 김치며 나물이며 직접 만든 밑반찬을 잔뜩 싸주기도 하셨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거 귀찮아서 안 챙겨 먹게 되거든.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어머니 반찬 맛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안 만들어주셔도 돼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힘들긴. 미연아, 내가 원래부터 손이 커서 두 식구 반찬 만들 때도 항상 4-5명 먹을 만큼 만드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너는 맛있게 잘 먹어주기만 하면 돼. 그런 어머니께 고마워서 제가 시장에 있는 생선 가게로 찾아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손질하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손사리를 치며 막으셨습니다. 아유 미연아 피린내 다 벤다. 너처럼 곱고 예쁜 애가 이런 데 오면 안 돼. 이런 데라뇨.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그리고 일 안 힘들어요. 혼자 이렇게 일하시는 게 더 마음 쓰여요. 내가 말년에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너처럼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는 연애가 아닌 가족 같은 정을 쌓아가고 있었고 드디어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됐습니다. 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병우 씨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병우 씨, 우리 결혼하면 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미연이 네가 그러고 싶으면 나야 괜찮은데 너 정말 괜찮겠어? 가족이라고는 당신 하나뿐인데 결혼하고 나가 살면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북적거리면서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거든요. 병우 씨,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람 냄새 나게 그렇게 살아봐요. 제 또래 사람들을 보면 시댁이랑 가깝게 살거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이미 저에겐 어머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병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 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진짜 딸처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께서 해주신 만큼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챙기고 시장에서 돌아오실 때면 어깨라도 주물러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셨고 그 손길은 제게 잊고 있던 엄마의 손 같았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저희 가족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였죠. 예상치 못하게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고 설레면서도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의 눈빛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진짜 아기 생긴 거야? 미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를 안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세상이 이제 셋이 되는구나 싶어 저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죠. 미연아, 네가 우리 집 복덩이인가 보다. 이게 웬 경사야. 엄마 될 사람이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내가 다 해주마. 저는 그 따뜻함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이런 관심이 더 낯설고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갑작스레 심한 복통과 출혈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산입니다. 초기라 몸도 마음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당분간은 안정하시고 마음 회복이 우선입니다. 수술실 불빛 아래 누워 있었던 그날, 한 생명이 제 안에서 사라졌다는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누워 있었고 며칠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남편은 처음엔 걱정하는 척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더는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조리하는 와중에도 그는 회식이다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곤 했죠. 그리고 그 무심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만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누구 잘못도 아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기는 또 온다. 꼭 다시 온다. 그 따뜻한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저희 부부는 다시 아이를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죠. 병원을 찾아가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기도 했지만 뚜렷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뿐이었죠. 속상한 마음에 눈물 지을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될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해. 미연아, 걱정 마라. 너 아직 젊잖아. 나는 손주보다 네 몸이 먼저야.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 안 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켠엔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어머니가 손주를 못 안아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탓하거나 다그친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복덩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습니다. 아니, 다정하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잘해주기는 했지만 그게 어딘가 불편하고 이상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제 기분이 조금만 처진 날에는 값비싼 옷이나 가방, 보석 같은 걸 내밀었어요. 미연아, 이거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받아. 여보, 아무리 당신이 돈 잘 번다고 하지만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보석 필요 없다니까. 하고 다닐 때도 없어요. 요즘 미연이 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산 거야. 사람 성의 생각해서라도 받아주라. 아참, 그리고 이거 카드도 받아. 그걸로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서 둘이 데이트라도 하고 와. 그리고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출장 가야 해서 하루 자고 올 건데 괜찮지? 또요? 당신 요즘 출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당신 좋은 것도 사주고 하지. 회의 들어가고 그러면 연락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급한 일 생기면 문자 남겨두고. 알겠지? 처음엔 그냥 남편의 선물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너무 자주 반복되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예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식에도 초대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동료였어요.
그녀는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아, 너 오늘 산부인과 갔었지? 너 아이 생긴 거야? 어? 무슨 소리야? 산부인과를 내가 왜 가? 친구는 제 말을 듣고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네 남편 병호 씨였는데. 아니야, 됐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말을 돌리려 하는 친구에게 하려던 말을 똑바로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나 오늘 산부인과 갔다가 네 남편 본 것 같아. 근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난 당연히 미연이 넌 줄 알았지. 뭐?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확실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고? 나 눈썰미 좋잖아. 그리고 네 남편이 인물도 좋고 분명 미연이 네 남편 맞았어. 아니야. 그 사람 오늘 지방으로 출장 갔어. 1박 하고 온다고 했는데 서울에 있을 리가 없지. 아마 닮은 사람을 착각했을 거야.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저는 일단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자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친구의 말이 잊히질 않았고 그동안 유난히 잘해줬던 것도 자꾸 겹쳐졌죠. 그래서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씻고 있을 때 저는 몰래 그의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고 잠깐이라도 그를 의심했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갈 일이 있어 남편의 차를 빌리게 됐어요. 물을 마시다 쏟아서 닦기 위해 차 안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 서류며 차량 매뉴얼 같은 게 이것저것 섞여 있었고 저는 휴지를 찾다가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분명히 남편 이름이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진료일자는 며칠 전 친구가 산부인과에서 제 남편을 본 것 같다며 전화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손이 떨려 사진을 다시 넣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퇴근한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 초음파 사진 당신 차에서 나왔어. 남편은 크게 당황한 듯 보였고 제 손에 있는 그 사진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치며 말했어요. 친구가 며칠 전 병원에서 당신 봤다고 했었어. 변명도 하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사실대로 말해. 이거 당신 아이 맞아? 남편은 한숨을 크게 한번 쉬더니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 아이 맞다.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고 그 여자가 임신도 했어. 네가 못 갖는 내 아이 그 여자가 가졌다고.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인정하는 그의 모습에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순간 울컥했던 저는 차분히 따지려 했던 마음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 나 사랑한다며 가족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배신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했냐? 당신은 애도 못 가지잖아. 당신이 애를 못 가지니까 내가 밖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내게 했던 모든 다정한 행동이 이 한마디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줬던 선물도 따뜻했던 말도 결국 죄책감에서 비롯된 가짜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아닌 남처럼 느껴졌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께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으시더니 고개를 떨군 채 손등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울기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이 이런 인간이 됐을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 놈 옆에 있어주지 마. 너 같은 애한텐 더 좋은 사람 생길 거야. 어머니는 친아들을 꾸짖었고 오히려 제 편이 되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가능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얽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불쌍한 척을 했죠. 미연아, 우리 좋게 끝내자. 어차피 같이 못 살 거면 서로 상처만 덜 남기는 게 좋잖아. 위자료? 그건 좀 어렵다. 나 요즘 회사에서 성과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어. 그는 계속 없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야 원래 어머니 명의였으니 그렇다 쳐도 그는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연봉도 꽤 됐으니까요. 이상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미 상당수 자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것 같아요. 계좌 추적도 어렵고 명의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아내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재산과 금융자산을 바람 피운 그 여자, 그러니까 지금의 내연녀 앞으로 돌려놨던 겁니다. 그 여자 명의로 차도 옮기고 주식도 매도했고 심지어 예금 통장까지 다 정리했더군요. 그야말로 치밀하게 준비한 꼼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현 시점 기준으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저는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이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말이 좋아 이혼이지 속은 텅 비고 주머니까지 빈 채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오던 날 시어머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는데 오래된 봉투에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미연아, 이거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다. 네가 받을 건 못 받았다면서 이 돈이라도 좀 받아. 생활비에 보태 쓰렴. 남들이 보기엔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 팔며 평생을 살아온 어르신이 피땀 흘려 모은 살아온 흔적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 돈 못 받아요. 이건 어머니 노후자금이잖아요. 저 때문에 그것까지 쓰게 할 수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두 손을 꼭 잡고 그 마음만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한때는 진짜 엄마처럼 느껴졌던 분이었기에 그 이별이 더 쓰렸습니다. 미연아, 넌 나한테 며느리가 아니고 딸 같았어.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이 저런 못난 놈일 줄 몰랐다. 앞으로 너한테는 꼭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이가 갈렸어요. 그런 인간 때문에 어머니와 인연 또한 끊어내야 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날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눈물만 흘렸죠.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그 집을 나왔고 시어머니와 인연도 끝나게 됐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진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만 다행히 몸 하나는 멀쩡했죠.
그래서 작은 식당에 들어가 서빙부터 시작했습니다. 허리 굽혀 주문받고 땀 흘려 설거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조금씩 요리에도 눈이 트이고 사장님 밑에서 음식 만드는 일까지 배우게 됐습니다. 주변에선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기도 했지만 일에 매달리는 동안 재혼이란 말은 마음 한켠에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다시 결혼해서 또다시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랑도 믿음도 결혼도 결국은 다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인생은 그대로 멈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요식업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언젠가는 제 가게를 열겠다는 꿈도 생겼죠. 남들처럼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도 어느덧 10년, 서서히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늦은 오후,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열어둔 문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햇빛을 등지고 있어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인자하고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축 늘어진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고 안색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맞으세요? 어쩌다 이렇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어머니를 부축해 식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의자에 앉혀 물 한 잔을 드리는 동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신 걸까? 그동안 내가 너무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잘 살고 있었구나. 네가 어떻게 사는지 항상 궁금했어. 아니 어머니,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미연아, 그게 암이래. 의사 말로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구나. 요양병원에라도 있으라는데 거기도 돈이 있어야 가지. 병우 씨는요? 그 인간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입을 꼭 다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어머니, 이 정도로 아프셨으면 저한테 진작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 말을 하며 울자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가방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구겨진 봉투 안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죽거든 이 주소로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아들 잘못 키운 죄값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거다. 여기가 어디냐는 제 질문에 어머니는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보면 안다며 다만 꼭 가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가 준비해드린 국밥 한 그릇을 다 드시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전 오래도록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가 남긴 그 주소를 들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지도 속 위치를 따라 꽤나 외진 동네로 들어섰죠. 그렇게 도착한 곳,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도 못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엔 웬만한 드라마 속에나 나올 법한 으리으리한 고급 저택이 있는 곳이었고, 대문부터 고풍스러운 조각이 새겨져 있는 데다 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한눈에 봐도 잘 손질된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잘못 적어주신 것 같아 두세 번쯤 종이를 들여다보며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신가요? 무슨 일로 제 집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 거죠? 뒤돌아본 곳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노부인이 서 있었고, 그녀는 무슨 일이냐며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어 보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이 주소로 가보라고 해서 온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혹시 옥분이 며느리인가요? 네. 제가 그분 며느리 맞아요. 저희 어머님을 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노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옥분이 친구예요. 옥분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노부인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저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정이라고 해요. 옥분이랑은 아주 어렸을 때 봉제 공장 다닐 때 처음 만났고 친구가 됐죠. 어머니 친구분이시라면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럴까? 그럼 너도 나를 편하게 정희 이모라고 불러줬으면 좋겠구나. 네 시엄마 옥분이는 참 좋은 친구였어. 우리는 삶이 버거울 시절에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냈고, 인생의 큰 고비마다 곁을 지켜준 사이란다. 옥분이 그렇게 먼저 가고 나니까 나도 참 인생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평생 돈밖에 몰랐거든. 그냥 악착같이 벌고 돈만 모았지. 그렇게 번 돈으로 땅을 사고 또 사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 시어머니의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큰 재산을 잃어놓고도 그걸 누구에게 남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일로 남편마저 등을 돌려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때 받은 충격으로 몇 년을 방 안에 틀어박혀 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는데, 그런 자신을 다시 끌어낸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핏덩이 같은 자식 그렇게 먼저 보내고 거의 정신줄을 놓고 살던 시절에 옥분이가 매일같이 들러 밥을 챙기고 말벗이 돼줬어. 내가 그런 은혜를 어찌 있겠니? 그래서 나중에 땅 부자가 된 이후에 그 많은 재산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 옥분이 아들, 그러니까 자네 첫 남편한테 물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그 많은 재산을 친구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건 상식적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어머니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 아마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자네처럼 놀랄 거야. 근데 그 정도로 옥분이는 나에게 소중한 벗이고 가족이었어. 하지만 그 약속은 몇 년 전 갑작스레 어머니가 다시 찾아오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아무 예고 없이 이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얼굴빛도 어두워진 채였죠.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어머니는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저와 이혼한 뒤 전 남편 조병호는 바람났던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와 완전히 분가해 따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낳고 길렀던 아들에게 불청객이 됐습니다. 새 며느리는 어머니가 과거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셨다는 걸 부끄러운 이력처럼 여겼고 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것 자체를 꺼려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김치며 장조림 같은 밑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새며느리가 문을 열었고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 불편하다니까요. 아유, 그래. 내가 늙어서 기억을 못했나 보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마. 그리고 어머니, 반찬도 그만 주셔도 돼요. 요즘 이런 반찬 누가 먹는다고 그러세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니, 그래도 병우가 이런 걸 좋아해서. 아, 그이도 요즘 입맛 바뀌었어요. 아니, 뭐 오늘은 가져오셨으니까 그냥 두고 가시고요. 볼일 다 보셨으면 이만 가보세요. 저 멀리 안 나가요. 그날 어머니는 아예 쫓기듯 나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옷을 안 주고 와서 다시 돌아갔는데 어머니는 자신이 쌓은 반찬이 싱크대에 통째로 버려진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어머니는 입술만 꽉 깨물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손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아주려 하면 할머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싫다며 밀쳐내기 일쑤였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마디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했죠. 심지어 재혼하고 초반에만 명절에 오고 이후로는 내가 감기에 걸렸다. 우리 둘 다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머니 집에는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명절을 보내신 게 몇 해째였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꼭 필요할 때는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들 며느리 손주가 온다는 말이 좋아서 음식도 잔뜩 만들어 두셨죠. 얘들아, 어서 와라. 배고프지? 밥 먹자.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밥부터 먹고 말하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저희 집 계약 만료돼서 이사해야 되는데 집값이 좀 모자라요. 대출이 안 나와서요. 돈 좀 해주세요. 뭐? 돈? 평우 너 결혼할 때 지금 사는 집 그거 전세금 보탠다고 나도 이 집까지 보증 잡혀서 대출했잖니. 그래서 지금 나도 방법이 없는데 아야, 이걸 어쩌나. 그 말을 듣자 전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지금까지 어머니가 저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주신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 볼 면목이 없어요. 집안이 좋기래, 돈이 많기래. 아휴. 어머니는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죠. 그러지 말고 시장 가게라도 보증 잡아서 돈 해주세요. 자식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맡겨놓은 듯 돈을 해달라는 아들을 보며 너무 비참해졌지만 어머니는 결국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친구분께는 이렇게 말했죠. 미호나 코오나, 평우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나 싶어서 해줬지.
근데 그거 해주고 나니까 날 다시 안 보더라. 또 입을 싹 닦아버린 거야. 마음 졸이며 가게까지 넘기고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차고 피곤해서 손에 물 한 그릇 들기도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밥을 먹어도 살이 계속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려 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으신 거죠. 이제는 아들로부터도, 손주로부터도, 그리고 새며느리로부터도 완전히 지워졌다는 걸요. 사람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힌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바꾸고 친구를 찾아왔던 겁니다. 정이야, 너 그때 내 아들한테 유산 준다고 했었잖아. 그 약속 안 지켜도 돼. 대신 병우랑 이혼한 내 맏며느리 말이야. 그 애한테 주면 안 될까? 그 애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짠해서 여기 가슴이 턱 막힌 것 같아. 내 아들한테 시집와서 비참한 꼴만 당하고 빈손으로 나갔는데 내가 대신 아들 죗값이라도 줘야지. 정이야, 그래 줄 수 있지? 어머니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제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셨죠. 네가 옥분이 며느리로 있을 때 말이다. 옥분이가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착하고 곱고 선녀 같은 며느리라고. 나중에 시간 되면 둘이서 같이 놀러 온다고도 했었는데 이제야 널 보게 됐구나. 내가 느끼기에는 옥분이한테는 네가 친딸이었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혼자 참으셨을까?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뵐 걸. 그때 손 한 번 더 잡아드릴 걸. 수많은 후회가 밀려왔고 사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옥분이 아들 생각하면 나도 괘씸하다. 그래서 나는 옥분이가 부탁한 대로 할 거야. 내가 가진 땅도 이 집도 원래는 네 첫남편 줄 생각이었고 실제로 유언장도 작성했었다. 하지만 옥분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바로 다 취소했어. 나 죽고 나면 이 재산들 전부 다 옥분이 며느리 너한테 갈 거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그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되는 건지, 어머니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죗값으로 제게 준다는 그 진심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기 이모님,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저 한때의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어머니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넌 그 집안의 며느리였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옥분이한테는 딸이었어. 그러니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 정식으로 집을 넘기는 시기나 방법은 나중에 내 변호사 통해서 알아볼 테니 네가 신경 쓸 건 없어. 저택을 나와 다시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음 깊숙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피보다 더 짙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친구분 김정희 어르신을 종종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분은 자식도 남편도 형제도 없이 말 그대로 세상에 홀로 남은 분이셨습니다. 이모님 저 왔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미연이 왔니? 너도 피곤할 텐데 그만 오라니까. 저는 이모님이랑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같이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생각해보면 옥분이가 미연이 너를 나한테 선물로 보내준 것 같아. 말년이 외롭지 않게 말이다. 사실 요즘엔 미연이 네가 와주는 날이 제일 기다려진다. 혼자 살면 말이야.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날 때가 있어. 근데 너랑 있으면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제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더 자주 말 붙여드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저와 정희 이모님은 점점 정이 들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치 오래된 이모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던 시간이 1년쯤 흐르고 어느 날 정희 이모님의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는 말했죠. 어르신,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큰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 이모님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너한테 참 고맙다. 네 덕분에 마지막 1년이 사람 사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게 다시 떠올라 길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이 없던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저 혼자 옆에서 지켜드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자신을 정희 이모님의 법률 대리인이라며 소개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며 유산 문제로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로펌으로 찾아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며칠 뒤 명함에 적힌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정희 이모님의 자필 유언장이 들어있었고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된 문서였어요.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본인의 전 재산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히셨고요. 남은 재산은 강미연 씨에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존중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건네받은 서류를 확인한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속받게 된 재산의 총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했던 겁니다.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에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얼떨떨한 마음은 잠시였고 저는 두 분의 뜻을 허투루 할 수 없었기에 그 돈으로 진심을 담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간직해왔던 오랜 꿈, 요식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처음에는 작고 소박한 식당이었어요. 재료 하나, 양념 하나도 직접 손질하며 정성을 담았고 음식을 대하는 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어머니처럼 대해주셨던 두 분을 기억하며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이면 밥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고 저는 그때마다 식판 위에 따뜻한 국과 밥, 정성스러운 반찬을 대접해드렸습니다. 그 대저택 역시 팔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화려한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는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로 바꾸고 요리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갈 수 없었던 시절의 저를 떠올리며 무료 요리 강좌를 열고 배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술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건 아들을 잘못 키운 죗값이라고 하지만 그건 죗값이 아닌 믿음, 진심, 그리고 사람 간의 인연이었습니다. 삶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저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모든 게 무너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희망도 꿈도 나라는 사람도 다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문이 닫히고 나니 그제야 보였습니다. 제 앞에 조용히 열려있던 또 다른 문 하나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따뜻함과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준 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언제 또 어떤 문을 닫고 열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닫힌 문 앞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열려있는 다른 문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너머에 있을 누군가의 손,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